해보시죠. 오늘 하는 수업이 어제 이제 원래 퀀텀 점프 수업을 하는데 오늘 이제 그 수업을 이제 칼리지 라방이랑 같이 해서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 중에서 제일 큰 부분들은 요거 같아요. 앞으로 이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생각들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약간 포커스가 되겠고요. 그다음 오늘 할 부분들이 이만큼 정도쯤 되는 거는 이제 해서 그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라는 거 하고 그다음 이제 경제 지표들이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그다음 Q&A까지 하고 뒷부분 진행하겠습니다. 2월 6일부터 시작해서 2월 19일까지 해서 이제 퀀텀 수업으로 따지자면 이때 이제 우리가 설 연휴였고 여기서 수업을 했었고 예, 이날 수업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20일이 돼서 요 정도쯤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시장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경기, 고용,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자료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물가와 금리에 대한 자료가 하나 있고, 그다음 기타 등등에 대한 자료가 있고, 기타 등등에 대한 자료들이 이제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이제 경기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한번 해보면, 이제 2월 6일로 나왔던 자료 중에서 하나가 뭐 있는가 하면 OECD에서 미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이제 금년 전망치, 그다음에 이제 내년 전망치 이렇게 해서 전망치를 올렸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PMI 지수까지 발표가 돼서 서비스 PMI가 이제 5일 정도 좀 뒤에 발표됐었는데 서비스 PMI 지수가 좋아졌고 신규 수주도 좀 늘어서 현재 경기 지표로 보자면 PMI 지표로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PMI 지표 뭐 이제 데이터로 보자라고 하면 이거 잘못 내려 PMI 지표를 보면 그리고 PMI 지표를 보면 그 2020년도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50m로 쭉 떨어져서 하락한 기간들이 상당히 길었었는데 그래서 기간으로 따지자면 이제 15개월째 하락을 했는데 이제 서비스 PMI가 좀 살아났고 그래서 이제 쭉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쭉 보면 현재는 다시 이제 여기다 웨이트를 한 60% 주고 웨이트를 한 40% 주면 서비스 PMI가 큰 폭으로 증가되기 시작을 하면서 얘가 이제 50.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실제로 이제 2023년 10월 이후로 이제 가장 높은 자료까지 올라왔고, 그다음에 내용으로 보자면 신규 수주가 좋아져서 경기가 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경기 선수가 살아났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도 발표됐었는데, 고용 지표가 2달 동안에 이제 되게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때는 밤늦게까지 이제 밤늦게 뭔가 코멘트를 하지 않는데, 그때 이제 이 숫자들 보고 난 다음에 놀래서 이제 그때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코멘트를 고용지표가 이만큼 좋아졌다. 그래서 도대체 이제 F8B가 그러니까 이제 FOMC가 있고 난 그 다음날 이제 있었던 일이라서 FOMC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고용지표가 되게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현재 경기지표도 그렇고 고용지표도 되게 좋아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지표 현재 답이 뭔가 하면 연조한 이게 이제 답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뉴욕 연내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가계부채가 전기비에 증가했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소비를 좀 둔화시킬 그런 요인들이 하나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월 8일 날 나온 자료 중에서 미국 소비자 경제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지표는 좋아졌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심리에 대한 내용들이 네거티브하다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하나 발표됐는데 소매 판매 지표가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전월비 0.8% 줄었다. 이 나름대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중요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FOMC 자료고요.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A고, 그다음에 이제 PMI 지수가 이제 또 A고, 리테일 세일즈가 A고, 그다음에 S&P 지수가 이제 A죠. 그래서 다른 지표에 비해서 되게 중요한 지수가 발표된 거예요. 리테일 세일즈. 발표됐는데 발표된 자료를 보면 전월비 0.8%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작년 3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추운 날씨가 소요 판매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 통상적으로 연초에 있는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보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여전히 다시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를 쏟을 필요는 없다 했는데 이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해석이 좀 되게 이제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저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소매 판매 전월비라고 해서 소매 판매를 전월비로 하게 되면 무슨 하게 되는가 하면 얘가 나와요. 얘는 전년 동월비고 전년 동월비 그래서 얘는 YOY고요.
이제 MOM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월 대비가 있고 전년 동월 대비가 있어서 퍼센트 체인지 프롬이 오고가 있고 퍼센트 체인지가 있죠. 저 자료가 발표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는 되게 중요하다고 발표를 하는데 저 자료를 갖고 이제 그 뭐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셨나 하면 예를 가지고 김우철 선생님이 이제 재밌는 자료를 한번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자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199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료를 봤을 때 0.65가 나온 거죠. Y가 0.65가 나왔는데 이 숫자를 이제 다시 분석을 해보면 2024년 1월 1일 날 0.65가 발표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 12월 1일 날은 얼마였고 그전에는 얼마였고 그전에는 얼마였는데 이 숫자가 랭킹으로 매기면 여기 나온 큰 플러스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작은 폭인 거죠. 그래서 얘를 소팅을 하면 그래서 랭킹으로 따지면 22등이다. 그래서 가장 안 좋았던 시점들 경제가 제일 안 좋았던 시점들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 비교를 하면 상당히 안 좋았던 시점이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온 자료 중에서 이제 1월 달 자료는 뭔가 변동성이 좀 크다 그랬는데 2024년 1월, 2023년 1월, 2022년 1월 해서 전부 1월만 비교를 해본 겁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YOY로 보면 0.65라는 증가율이 나온 것은 2009년 1월 달에 마이너스 10% 이게 이제 그 당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죠. 그때가 제일 안 좋았고 그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봐도 느껴지지만 YOY를 보면 이 수치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수치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체인지 프롬 이후 그거로 봤을 때도 숫자가 이제 상당히 좀 낮게 나왔고 그래서 그런 자료가 하나 있고 MOM으로 보면 이제 92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먼슬리 체인지를 보자면 마이너스 0.8이 된 거고 지표는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마이너스 0.8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 이거죠. 전월비 0.8% 줄었다라는 게 나오고 그 그림이 이 그림인데 0.8인데 이 0.8도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0.8이라는 것의 의미가 매월 먼슬리로 보자면 35번째가 안 좋았고 35번째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몇 개 있는가 하면 380개 있는데 380개 중에서 35등으로 나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간으로 따지자면 이제 세 번째로 나빠서 실제 그 당시에 뉴스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합되지 않았었고 했는데 소액 판매가 줄어든 건 좀 전 남이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는 별로 의미를 찾지 않지만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자료라고 보는 거고 리테일 세일즈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고용지표하고 PMI 지수가 이제 얘가 경기 선행을 하는 거고 여기가 굳이 따지자면 경기에 대해서 약간 동행하는 지표인데 근데 지금 현재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신기한 게 경기 선행 지수는 최근에 예측력이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오히려 경기 동행을 하는 이 지표가 훨씬 더 의미가 있었고 최근 1년 정도 좀 더 다시 놓고 보면 YOY로 볼게요. 보면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23년도 1월 달부터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 얘가 좀 이제 한 단계 레벨 다운했다라고 하는 건 약간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소매 판매 지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경기를 좀 꺾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조자료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참고 삼아 이제 자료는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국 상용 부동산 위기가 이제 주거용 부동산 이렇게 확대될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 위기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미국 경제 성장이 일반적인 예측보다 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현재는 되게 이제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이 뉴스를 보고 저는 진짜 되게 웃겼었는데 소매 판매가 부진해도 성장세는 지속될 것 같아. 현재 미국의 경제를 살리고 있는 것들은 다 나빠지고 있는데 현재 얘도 나빠지고 있고 그다음 얘도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지금 교육이 주고 있는데 오로지 이 힘으로 버틴 거잖아요. 이 힘으로 버텼는데 소액 판매가 부진해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되게 웃긴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게 돼요. 지금까지 저것 때문에 버틴 건데 저게 나빠져도 버틴다고 하는 건 좀 되게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물가와 금리, 경기에 대한 자료는 지난번에 발표된 자료 중에서는 뭐 우리 이미 다 했던 얘기들인데 그 자료밖에 없었고요. 물가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됐죠. 이슈가 됐고 금리 정책에 대한 이슈가 됐었었는데 파월은 계속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케어풀리 하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연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뭐인가 하면 중립금리 수준이 상승해서 금리 인하를 갖다가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에 참석한 멤버들, 그 다음에 이제 FRB의 멤버들, 전부 다 뭐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든지, 그러니까 보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든지, 보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든지, 전부 다 뭔가 하면 되게 이제 파월 의장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신중한 정책을 다 쓰고 있고요. 그다음 회사채 발행이 급증했다.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하이드 이펙티브 일드 자체가 금리가 되게 레벨 다운하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기업에서 자금들을 이제 자금 조달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 조달된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뭘 만들 건가 하면, 여기서 투자에 대한 여력들을 만들어내겠죠. 투자에 대한 여력들. 투자에 대한 여력들을 만들어낼 거라서, 이거는 이제 하이드 이펙티브 일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파월 의장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되게 다르게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가 이제 금리가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하이드 이펙티브 일드 자체가 하이드 스프레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이드 이펙티브 일드 자체가 RF 더하기 하이드 스프레드인데, 얘는 올렸는데 얘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얘가 떨어지는 바람에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파월 의장이 이제 생각했던 그런 수준하고 되게 다른 거고. 그런데 만약에 부도움이 커지고 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S&P 내에서 7개 정도 되는 회사들은 되게 좋지만 493개 정도 되는 회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하이드 스프레드가 과연 정상적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 뒤에 보면 자료가 나옵니다. 그다음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현재 미국 대선이 앞두고 있어서 말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는데, 민주당은 빨리 떨어뜨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은 늦게 떨어뜨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당 전부 다 이제 파월 의장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도 이제 질서있는 성장 둔화를 위해서 한 75bp. 그래서 현재 FRB는 계속적으로 생각이 동일해요. 생각이 통일돼 있는 거죠. 생각이 통일돼 있어서 전부 다 75bp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또 이제 FOMC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거의 비슷한 정도쯤 의사결정을 또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75 정도쯤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어서요. 그다음에 이제 2월 12, 이제 6월 12일 날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할 거라고 예상한다는 거죠. 예상한다. 이 예상치를 이제 벗어나게 된 거고요. 예상치를.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빨리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고, 뉴욕 연은에서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 바라본 자료 중에서 뭔 자료가 있는가 하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서 Common Inflation Expectation인데, 얘가 쭉 떨어졌고, 특히 최근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바뀐 것이 뭔가 하면 3년만 바뀌었어요. 3년만. 2.6에서 2.4 정도 좀 바뀐 거고, 5년은 이제 여전히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퍼블릭에서 만든 자료죠. 퍼블릭에서 만든 자료고요. 저 자료가 올라왔어요. 저 자료가. 그래서 올라와서 Common Inflation Expectation에 대한 자료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료 올라왔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 2월 13일 날 나온 자료가 뭐 있는가 하면, 주요국의 금리 인하 수준이 지금 중립금리에 대한 논쟁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고 유럽은 어떻고, 이제는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이제 금리를 올렸었는데, 이제는 뭐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그래서 이제 유럽이 더 빨리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얘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고, 중국은 벌써 금리를 떨어뜨렸고, 그래서 통화 정책에서 이제 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맞죠. 그다음 이게 되게 서프라이즈한 상황이었습니다. 서프라이즈 상황이었고, 그래서 예상치가 2.9였는데 3.1이 됐다. 3.1이 됐고, 이것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고, 이날 이제 금리 올렸죠. 그 다음에 이제 CME 와치 툴에서 뭐랬는가 하면 금년 6회에서 5회가 됐고, 5회가 다시 이제 4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비난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4회까지 이제 떨어졌고요. 근데 저 자료를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유가 6회, 5회, 4회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자꾸 예측을 하죠. 예측. 예측을 하는데 F8B는 지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왜 이제 예측을 갖다 이제 6번 떨어뜨릴 거다, 150 떨어뜨릴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과도한 예측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과도한 예측을. 근데 시장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거의 프라이스를 예측하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그냥 밸류만 놓고 본다고 생각을 하면, 밸류만 놓고 보면 실제 물가가 3.1이 된 건 이게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라서 그 그림 보면 2023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금리를 보면 그냥 금리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어에 대한 것도 떨어지고 있는 거고, 코어도 이렇게 해서 떨어져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본다고 생각하면 이 지표보다 더 좋은 거는
이게 전체 네 가지를 다 더한 거고요. 다 더해서 평균치를 낸 건데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물가는 그냥 천천히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프라이스에 대한 얘기 2.9가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3.1이다라는 얘기를 없애버리고 앞에 그 말을 없애버리고 그냥 보면 연간 상승률은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밸류만 본다고 생각을 하면 밸류는 떨어져 가고 있고 특히 PC 지표를 본다든지 이게 더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보자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이런 자료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물가는 현재 디스인플레이션 진행 중이다가 이제 맞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예상을 하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애널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 최근에 CPI하고 근원 CPI가 예상치를 넘어섰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물가가 스티키되지 않냐, 고물가가 고착화되지 않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인가? 근데 주거비가 상승했고 그다음에 주거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도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해서 이 부분이 커졌다.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FOMC 미팅에서 FRB가 계속적으로 이제 걱정을 했던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대한 얘기를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대한 얘기 그 월초 효과가 있고 월초 효과 자료가 있는데 월초 효과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너 이퀴벌런트 렌트하고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되게 심하고 그다음에 신규 임차료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 생각을 하면 하여튼 자료를 쭉 읽어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그런데 떨어질 확률이 더 높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뭐 이건 F1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냐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는 계속적으로 2%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얘기도 저는 이제 이게 뉴스가 좀 이제 그래서 이것도 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상치를 넘어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 이것도 이제 뭘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PPI 지수는 중요도가 좀 낮아요. CPI가 그나마 중요도가 더 높은 편이고 CPI보다 중요도가 더 높은 건 뭐가 있는가 하면 더 높은 건 PC죠. PC. PC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CPI가 중요하고 그다음 PPI 정도 좀 되는데 PPI가 왜 중요하지 않은가 하면 PPI가 올라가면 CPI가 올라간다는 얘기 되게 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안 맞는 얘기. 2022년도에 국제유가가 올라갔을 때 그거하고 물가가 좀 별로 관계없었고 제가 뭐 이거는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이제 생산자 물가를 상승하는 걸 소비자 물가를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료예요. 중요하지 않은 자료는 다들 이런 자료가 발표됐고 이 자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PPI에 대한 자료를 그림을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PPI 지수인데 그러니까 PPI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나온 자료가 보면 이게 그 PPI 지수가 퍼센트 체인지로 0.3 이게 이제 0.33으로 늘었다고 해서 이제 말이 되는 건데 이걸 아주 긴 맥락에서 보면 너무 길다. 보면 CPI하고 이제 그게 있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그 뭐지 상관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다음 퍼센트 체인지보다는 퍼센트 체인지 프롬 이어 오버가 훨씬 더 나았잖아요. 자,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자,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물가 지표가 그냥 생산자 물가 지수도 지금 현재 전년 동월 그러니까 전년 동월비가 퍼센트 체인지 프롬 이어 오버가 지금 현재 아래에 있고 그다음에 CPI도 아래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꼭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 항상 오버해서 예측만 안 했다고 생각을 하면 예측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0.3은 그렇게 대단한 숫자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별 숫자도 아닌 겁니다. 정말 그림을 그리자면 이게 전월비고요. 이게 전년 동월비예요. 전년 동월 전년 동월비고 그래서 뭐 이 정도쯤 되는 자료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PI가 올라갔으니까 뭐 오히려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오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금리 3번 정도 조인할 거라는 공통된 얘기가 있고, 어제 나온 자료네. 어제 나온 자료 보면 FOMC 의사록이 이제 이번 주에 공개되죠. 2월 20일 날 공개되고, 여기는 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을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 기타 등등으로 보자라고 하면 미국에서 이제 해고를 한 류의 것들이 이제 거의 이제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일상. 그래서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때나 이제 뭐 이제 이 해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본 것 중에서 CPI와 관련해서 제일 걱정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 자료가 나왔었는데 정말 만약에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 임대료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전 이 자료는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좀 의미 있는데 자,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경제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었다. 둔화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고용은 견조한 걸로 다시 바뀌었다.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명확한 것 같고,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부진하지만 일부 시장은 반등됐는데, 기존 주택하고 신규 주택이 다르게 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 그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 기존 주택은 안 팔립니다. 기존 주택. 기존 주택은 현재 거래되지 않고요. 근데 기존 주택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신규 주택은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가격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을.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것이 시장 가격이다. 마켓 프라이스를 쳐야 되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거래가 되지 않는 거. 거래가 되지 않으면 마켓 프라이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도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마켓 프라이스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마켓 프라이스가 되려고 하면 거래가 돼야 돼요. 근데 거래가 되는 건 신규주택이고 신규주택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켓 프라이스는 하락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락이라. 그래서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 하락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미국의 부동산 시장 임대료의 특징을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미국 부동산 가격 곱하기 한 3% 높임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임대료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임대료도 떨어집니다. 그럼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본다면, 임대료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이건 지난번에 파월도 유노라는 말을 하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대료는 부동산 관련된 임대료는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번에 CPI가 이렇게 깜짝으로 이제 좀 상승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게 하락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PCE 지수가 발표된다고 생각하면 PC는 부동산이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낮으니까 그것도 하락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게 그거잖아요. 그 저기 NICB가 뉴욕 커뮤니티 뱅크인가 이름이 하여튼 얘가 있는데 얘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대형은행과 달리 미국의 중소형 은행은 지역 기반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에 대한 비중이 높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도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같은 지방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런 회사들이 PF 대출을 참여하는 거와 높은 거랑 거의 비슷하다. 대형은행은 CR에 대한 대출 비중이 이만큼밖에 안 되고 지역은행은 되게 높은 편이고 NICB는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셜 케이스, 특이 경우다. 특이 경우니까 NICB가 사태가 터졌다고 해서 그것이 뭐 미국의 은행들 혹은 미국 전체의 기업들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 그래서 거의 없고 그래서 CRE 대출 발행 건수가 이제 그렇게 높지 않고 여기서 신경 쓰는 건 이건데 커머셜 MBS 스프레드는 이게 되게 올랐죠. 올랐고 이게 이제 떨어져서 현재는 실제로 이제 그 지역은행에서 일어난 NICB에서 일어난 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다른 것으로 이제 전이되지는 않고 있다. 전이되지는 않고 있고 전이되면 그때서야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 현재 그 뱅킹 위클리에 들어가 보면 CDS 같은 거 다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 하락을 하고 있고 테드 스프레드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중소형은행들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관리되고 있다. 아직까지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2월 13일 같은 월간 인사이트가 있고, 그다음 2월 19일 자료가 있는데, 지난주 자료를 제가 보면서 받았던 느낌이 뭔가 하면, 미국 국채금리죠. 추가 상승할 거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고, 미국 주가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할 거라는 의견이 있고, 중국 주가 아직까지 우려 요인이 되게 많다는 시각이 있다. 이 시각에 대한 자료를 쭉 보면서 제가 받았던 느낌은 뭐가 있는가 하면,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모멘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모멘텀으로 얘기를 하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는 거죠. 밸류에이션. 그래서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가겠지.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지겠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를 이제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오늘 나온 자료도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관망세가 연장될 거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주간 월스트리트 인사이트를 제가 보면서 받는 느낌들은 뭔가 하면 2월 13일도 그렇고 2월 19일도 그렇고 철저하게 관성에 근거합니다. 관성.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반대쪽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업이면 계속 업, 다운이면 다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IB들 사이에 존재한다. 정도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물가를 보면 현재 그 장기 금리가 4.28까지 올라섰고 최근에 올라선 것 중에서 좀 재밌는 거는 최근에 올라선 지표를 보면 저도 이 지표를 볼 때마다 참 헷갈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경제 지표를 보면 여기가 현재 4.28까지 올라왔는데 그 전에 한 4.2 정도 됐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10이어 BEI 지수가 2.2에서 2.3으로 올라섰고 얘는 2.0에서 1.95로 떨어졌어요. 그냥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들을 작년 말이랑 비교를 해보면 작년 말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모든 뉴스들을 보면 여 앞에 있는 뉴스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는가 하면 물가는 떨어져 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경기가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 뉴스는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표를 보면 물가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가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과 뒤가 좀 약간 다른 형태를 이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가 좀 되게 재밌는 자료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지난주와 이번 주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물가만 보면 물가 N이하고 IB하고 이 차이를 보면 그러니까 초기에는 초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있는가 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죠. 그래서 빨간 거 5E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빨간 게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빨간 게 밑으로. 빨간 게 밑으로 떨어져서 아니야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 디플레이션이야. 인플레이션이야, 디플레이션이야 됐는데 지난주, 이번 주가 뭐가 있는가 하면 요 두 가지 자료가 다시 플러스가 됐어요. 플러스가. 플러스가 돼서 5년 기대 물가가 올라버렸습니다. 5년 기대 물가가 올라버렸어요. 만약에 이제 FRB가 이런 자료를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FOMC 멤버들이 이런 자료를 본다고 생각하면, 물가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강한 립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강한 립 서비스. 채권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시 물가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플러스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FRB 입장에 되게 걱정스러운 거죠. 걱정스러운 거. 그래서 저러한 우려를 갖다 불식시키려고 생각을 하면 좀 립 서비스를 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립 서비스를 하는 거하고 이런 상황에 립 서비스를 하는 거 좀 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 좀 신경을 쓰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럼 장다의 금리 차를 보면 단기 금리가 좀 더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격차가 다시 이렇게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단기 금리가 약간 더 올라왔고 장기 금리는 약간 덜 올라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장단의 금리가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 금리가 그 정책 금리가 하이어 포 롱거 그래서 높은 상태를 유지될 확률이 좀 더 길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래서 장단의 금리 차는 하이어 포 롱거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길어졌다 이 정도 좀 되는 거고요. 그럼 현재 제가 제일 기이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일드가 현재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요게 미국이고 요게 유럽인데 요게 이머징입니다. 이머징의 가장 대표는 이제 중국이고 여기 가장 대표가 이제 미국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하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중국에 있는 자금들이 이 그 그림만 놓고 보자라고 생각하면 중국에 있는 자금들이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근데 중국의 채권 시장 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도 되게 웃긴 것이 현재 경기에 대한 우려가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머징 시장에서 하이 디펙티빌리티가 이게 떨어지는 건 되게 기이한 일이죠. 기이한 일.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 현재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이게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안전자산 선호가 돼야 되는데 현재 위험자산 선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좀 기이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기이한 건 예정. 가장 기이한 건 예정. 어떻게 스프레드가 떨어지고 있을까? 떨어지고 있을까? 이제 가장 낮은 지점이잖아. 가장 낮은 지점.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코로나 때를 기억을 해보면 경기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 스프레드가 올라가야 되고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스프레드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중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 펀더멘탈을 반영한 거냐? 펀더멘탈을 반영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머니 플로우 같은 거죠. 돈이 흐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제 이걸 한 단어로 수급이라 그러는데 이제 수급이 좋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수급이 좋은 상태. 그래서 좀 여기 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가 좀 제일 황당한 거고요. 그다음 일드 스프레드를 보면 이런데 현재 일드와 그렇고 스프레드도 그렇고 여하튼지 CCC에 있는 회사들 러셀 2000이 성과가 별로 안 좋잖아요. 러셀 2000 성과가 별로 안 좋아서 현재 올해가 2024년도 YTD 기준으로 올해 수익률이 현재 S&P하고 나스닥이 플러스 5%쯤 되거든요. 올해. 올해 그 정도쯤 되는데 현재 러셀 2000, 러셀 3000은 이제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지금 이제 러셀 2000 이런 데서는 지금 성과가 별로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대형주, 중형주의 성장주가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러셀 2000 이런 데서 성과가 별로 안 좋은데 신기하게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 뭐가 있는가 하면 CCC도 지금 이제 이게 가줘야 되는데 별로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중에서 이걸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있는가 하면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면서 가계부채 얘기하면서 현재 가계부채도 이제 증가되고 있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이드 스프레드는 결국 어디에 링크가 되는가 하면 수급은 수급이지만 펀더멘탈하게 보면 결국은 하이드 스프레드라든지 CC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연체율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연체율 부도율. 연체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결국 그것이 뱅크럽까지 해서 부도까지 가게 되는데 연체율과 부도율을 갖고 그림을 그리면 요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이. 자, 그러면 현재 그림으로 보자라고 하면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도율이 상승하면 다 같이 올라갑니다. 다 같이. 요거 보기 할게요. 그래서 연체가 일어나면 여기 연체가 지금 이제 녹색하고 보라색인데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스프레드 올라가죠.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는데 현재 그림을 놓고 보면 이 그림만 확대시켜서 보면 이 그림을 확대시켜서 보면 이 그림을 확대시켜서 보면 현재 연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이드 스프레드는 여전히 떨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에 대한 거는 그렇지만 크레딧 카드 같은 거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CCC 같은 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비슷하게. 그래서 현재로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연체가 일어나고 부도가 일어나서 최소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 S&P에 있는 대기업들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펀더멘탈한 거 다 생각을 한다면 미국은 대기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업, 소기업도 존재를 하는 거고 그다음 미국의 가게가 이제 부자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도 존재하고 서민들도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하이드 스프레드가 그다음에 CCC, 정크에 있는 회사들이 마치 미국에 있는 AA급 정도쯤 되는 대기업하고 똑같은 정도쯤 스프레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게 되게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되게 이례적인 거고.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펀더멘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일 신기한 거 중에 하나가 뭐 있는가 하면 현재 채권 시장의 자금 흐름들이 미국에 있는 자산 시장이든지 미국에 있는 실물 시장이든지 이런 펀더멘탈하고 좀 약간 괴리를 보이고 있다. 전 이게 이제 여전히 제일 저한테 좀 되게 의문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마켓 업데이트하고 이제 그 이코노미 인디케이터를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는 수급으로 설명을 한 것들이 되게 많고요. 마켓 업데이트를 보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큰 변화는 여전히 없는데 큰 변화는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 선행지수는 살아나고 있고 경기 동행지수는 약간 하락을 하고 있고 물가는 떨어지고 있고 물가에 대한 기대는 약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정책은 여전히 동일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에 대한 기대만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태다. 이 정도쯤이 이제 제가 최근 한 2주 정도쯤 일어나는 것을 정리하자면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경기 상승률 떨어졌고 경기 동인지수는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이건 상승으로 돌아섰고 이제 얘는 하락으로 돌아섰고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에 대한 기대는 이제 좀 채권 시장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금리 정책은 되게 일관되게 한 3번 정도 떨어뜨릴 거를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라든지, 그다음에 경기와 물가에 대한 잘못된 예측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받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인터뷰 내용이 사실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중요한데,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저게 뭐가 있는가 하면, PMI가 뭐약자인가 하면, 퍼처징 매니저 인덱스잖아요. 퍼처징 매니저가 되게 중요했던, 구매 담당자가 되게 중요했던 이유는 기업이 R&D를 하고, 소싱하고, 생산하고, 매니팩처링하고, 마케팅하고, 세일즈하고, AS에서 기업이 밸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업으로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이제 선도권에 있는 사람입니다. 선도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세일즈를 생각해서 미리 이제 이걸 갖다가 받아두는 거죠. 여기서 뭘 하는가면, 앞으로 이제 신규 수주가 일어나고 있어. 신규 수주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소싱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소싱을 더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원재료도 열심히 사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직원들도 더 뽑아야 될 것 같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왜 중요했는가 하면 이 내용들은 전부 다 N분의 1로 봐야 됩니다. N분의 1로 반영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100개의 기업들이 반영을 하는데 100개 기업 중에서 7개가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남은 93개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가총액으로 보면 8등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100등까지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주식시장에서는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물시장에서는 이 전체가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것들을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M7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을 때는 이 전체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판단을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만든 자료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자료가 뭐 있는가 하면 제일 앞에 있는 자료가 업앤다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업앤다운을 보면 상승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고 그전에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고 그 다음에 2월 9일도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고 데이터 안 됐어. 이건 2월 초 되면 무조건 상승하게 되고 1월 말에도 상승보다 하락이 더 많고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현재 이 자료가 되게 의미, 의미를 조금씩 조금씩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자산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올라서니까 현재는 n분의 1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이렇게 한 게 맞았어요. 지금까지 맞았었는데 이 중요도가 약간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판단이 좀 힘든데 그 지표를 볼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신규 수주 같은 것들이 있고 신규 수주가 상승은 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다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웨이트 중에서 제조업이 갖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서 서비스업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힘이 얼마 대 얼마 정도 맞다고 생각하면 7대 3 정도에 맞았었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그 7대 3 정도 되는데 7대 3 지금 현재 제가 이제 6대 4로 바꿨고 좀 지나면 어느 순간 이걸 다시 5대 5로 웨이트를 바꿔야 될 때가 있겠죠. 5대 5로 웨이트를 바꾸면 다른 값이 나옵니다. 다른 값이 나고 현재 이 시도는 사실은 보통 전통적으로는 하지 않는 시도고 일반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서 이게 서비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프로덕트 넥스트 서비스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그 서비스가 프로덕트 차원을 이렇게 포함시킨 이런 차원으로 가서 프로덕트의 넥스트 단계가 서비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프로덕트를 갖다 포함시키는 단계로 가서 이 웨이트를 언젠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다음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 사행지수와 경기 도행지수가 따로 가는 것은 정말 되게 특이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네. 맞을까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제일 신경을 써서 최근에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파트는 잠깐만. 이 대출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이건 약간 그거랑 좀 되게 다른 케이스인데 대출 요건은 뭐랑 좀 관련돼 있는가 하면 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M2 증가율에서 이게 M2랑 관련돼 있는 자료인데요. M2. M2 관련된 자료에서 대출 태도 지수 이런 거는 뭐랑 관련돼 있는가 하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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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얘를 그리고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벨러시티 밸런스티 오브 엠투 머니 스탁을 보면 얘는 상승하고 있어요. 얘는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은행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현재 돈이 부족한 이유가. 현재 돈이 부족한 이유는 FRB가 돈을 갖다가 QT를 해서 그래요. FRB QT도 사라지고 현재 은행들은 대출 태도를 강화시켜 가고 있고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만약에 M2가 다시 플러스가 되는데 M2를 만들어야 되는 첫 번째는 보는 통화가 있고 두 번째는 화폐 유통 속도가 있는데 유통 속도. 현재 얘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이게 아무 문제 방금 없다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대출 태도는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여기에요. 이게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올 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좋아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가 좋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QT를 갖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그림이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내용 이내용이죠. 음. 그래서 F8만 생각을 바꿔버리면 의외로 시장은 되게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FRB가 최근에 이제 그 어제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다시 FRB는 아니야, 나는 세 번이야라고 생각하면 이걸 다시 떨어뜨릴 수 있어. 떨어뜨릴 수 있어. 그래서 FRB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관이 독립적.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50pp를 한 방에 떨어뜨려도 아무도 욕할 사람 없다니까. 그래서 이건 현재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80억 명 정도쯤 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11명 정도쯤이 보팅하는 사람들이 되게 특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그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미래 수익률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수익률이 플러스 5%고 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5%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알파가 얼마인가 하면 대충 이제 계산을 해서 하면 마이너스 10 정도쯤 되는 상태인 거죠. 현재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런 시장의 변화들이 생기고 있고 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약간 구조적인 그런 부분들, 구조적인 부분들. 또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이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최근에 시장 변수를 커져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거고,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내가 앞으로 돈 벌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입니다. 내가 앞으로 돈 벌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돈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건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돈 벌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쭉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요즘 몇 달 내내 하고 있는 고민은 제가 이런 고민을 약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안 맞죠? 컨센서스가 안 맞는데 어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if IB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IB가 존재하지 않는다. IB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현재 뭐 이제 리테일 세일즈에 대한 예상치, 그 다음에 CPI에 대한 예상치, PPI에 대한 예상치 이런 예상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과연 현재 10년짜리 국채금리 어디쯤 가 있을까? 저 예상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션트 세븐 전제의 이런 시장의 주식시장은 주가는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 만약에 IB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자산시장이 어떻게 될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제알파가 플러스가 되거나 저는 되게 장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산권가.
근데 제 성과를 되게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컨센서스가 등장을 하고 이 컨센서스가 시장을 되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지표는 이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물가로 해볼게요. 4.0이고 여기가 3.5고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 3.0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3.7을 예상했는데 3.5 이렇게 되면 금리가 한번 떨어지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죠. 그다음 3.5인데 내가 예상하기에 3.0이 실제로 됐는데 내가 2.5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3.0이 나오면 다시 금리는 오르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커지게 돼요. 그럼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될 것을 금리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럼 변동성이 확대가 되게 된다.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설명해 준다. 근데 이 컨센서스가 하여튼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그래서 현재는 전망의 자기 시간성 같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정반대의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 말에 나왔던 얘기고 요즘에도 여전히 애널리스트 자료도 안 맞아요. 계속 안 맞는데 저 자료를 계속 내고 있죠. 가장 황당한 건 뭐가 있는가 하면 FRB가 세 번 금리 인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다음부터 IB들은 아닙니다. 6번입니다. 내가 볼 때 150bp 인하할 겁니다. 라고 해서 계속 파월을 믿을 수 없다. 파월을 믿을 수 없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근데 이제 사실 제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네가 뭔데 파월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이렇게. 아니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6번 할 거라고 생각하는 네 생각이 난 더 놀랍다. 더 놀랍다. 이렇게. 그리고 자꾸 틀릴 거면 왜 이걸 자꾸 하고 있냐. 이렇게. 그래서 얘가 자꾸 틀리는 거고요. 작년도에 2022년 5월 달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되게 놀랐었는데 버핏이 2022년 3월 달에 이제 회의를 하게 되죠. 그럼 2022년 3월 달에 회의는 2021년도 장까지 다 반영을 한 거고 2020년, 2021년도 장이 있었고 그때 이제 버핏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되어가고 있다. 도박판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IB들이 주식시장에 투기적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 투기적 행동을 부추기고 있고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이 자본주의라는 식탁에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에 생겨서 이게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저 수수료를 챙기려고 애를 쓰고 있다. 월가 사람들은 투자보다 도박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챙긴다. 그러니까 이제 갬블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챙기는 거니까 트레이딩을 할 때, 인베스트먼트 하는 것보다 트레이딩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챙겨간다는 거죠. 볼만 챙겨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여기 나와 있는 매그니피언트 세븐을 비롯해서 이런 회사들이 증시 복합판에 팁칩처럼 살겠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 위에 MS도 올려놓고 그 위에 엔비디아도 올려놓고 그 위에 테슬라 올려놓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걸 갖다가 계속 부추기고 있다라는 기사를 이제 쓴 거예요. 2025년달에. 그래서 저 기사를 보면서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게 뭐 있냐 이렇게. 그리고 이 기사 옆에 뭐 있었는가 하면 그게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주식시장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 좀 과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버핏은 역시 시장에 대해서 되게 해안이 있었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를 제일 작년도에 짜증나게 했던 거는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금리 7%까지 오를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건 다 죽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그때도 이제 뭐 있는가 하면 이 뉴스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 금리가 이게 5.25에 5 정도쯤 사이에 있었고, 금리가 이렇게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금리를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아까 그랬죠. 관성이 존재한다. IB들이 갖고 있는 관성. 지금까지 올렸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예요. 라고 관성을 갖다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계속하고, 사고 팔고, 사고 파는 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채권 인버스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금리 인버스를 사고 팔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부수료가 떨어지는 거죠. 수수료가. 수수료 떨어지면 수수료 생깁니다. 근데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에서 가장 큰 JP 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7%까지 오를 수 있다. 도대체 이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갖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아니, 아무리 봐도 대부분 대충 전문가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수수료가 챙겼겠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떨어뜨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니야. 6번 정도까지 떨어뜨릴 거야. 앞으로 150비 떨어뜨릴 거야. 라고 하면 또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금리가 떨어지면 사고 팔고 해서 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버핏은 사는 사람이고 제이미 다이먼은 파는 사람이고 버핏은 사는 사람이죠. 사는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뭐 있는가 하면 위험, 수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위험과 수익.
파는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거래 비용이죠. 거래 비용.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려고 하면 뭐 있는가 하면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위험을 줄여야 되니까 변동성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는 변동성이 크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7%까지 올라갈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가 아니야 이번에 금리가 정책 금리가 이제 앞에 3자가 붙을 거고 좀 전에 2자도 붙을 수 있어 라고 해야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죠. IB들이 돈을 버는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셀러들은 결국 뭘 필요로 하는가 하면 트랜잭션을 필요로 해요. 근데 최근에 셀러들이 제일 힘든 건 뭐가 시장이 멈춰 있잖아요. 시장이 멈춰 있으면 셀러들한테 너무 힘듭니다. 셀러들한테 제일 좋은 건 뭐가 있는가 하면 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죠. 사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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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다시 또 사고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이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이비들이 좋아하는 게 이렇게 출렁거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제 이 방 내에서도 이제 뭐 아이비 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도 있고 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은데 아이비들이 내는 하우스비를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하우스비. 지난번에는 한 명이 그런 얘기 하셨죠. 하우스비라기보다는 사실 마케팅 자료다. 마케팅 자료다. 이렇게 마케팅 자료가 되니까 어떤 특성을 자꾸 보이는가 하면 이제 항상 이제 뭐 뭐가 있는가 하면 트렌디하게 완성을 만들어내면 되고 완성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현재 변동성이 되게 큰 이유가 도대체 뭐냐? 변동성이 큰 이유가 뭐냐? 루트 코즈 중에 1번은 제가 볼 때는 쿠비드가 만든 M2에 있어요. M2. M2에 있고 이거는 제가 지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재 보통 때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이 풀렸죠. 돈 풀린 양이 무려 25%입니다. 장유도에 비해서 돈이 25%가 풀려버렸어요. 이거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돈의 양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는 정말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가 걸렸던 문제이기도 했어요. 자산시장이, 자본시장이, 금융시장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굉장히 큰 리스크였고 그때는 뒤가 없었습니다. 뒤. 그래서 앞으로 QT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예상하지 않고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 그때 우리가 생존이 걸려있던 문제라서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냈어요.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내서 여기서 버블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까지 하면 근데 그 이후에 이걸 만들어서 다시 이걸 패닉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코로나가 버블을 만들어내는 되게 큰 기회였고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그 사람들한테 패닉이었죠.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인 사람과 코로나 때문에인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코로나를 계기로 얕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 엄청난 자산의 변화들이 생긴 거죠. 엄청난 자산들의 변화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 이때까지, 이때까지 평균이 37% 증가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많이 늘어난 사람은 한 300%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돈이. 저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00 정도 수는 되겠죠. 그냥 누구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고, 누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렇지 못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의외로 되게 많죠. 200% 정도 좀.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의 자산에 비해서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023년, 2022년 말에 보니까, 2023년쯤 돼서 보니까 돈이 한 2배가 넘게 늘었더라. 그 사실 저도 이렇게 돈이 2배가 넘게 늘었거든요. 미국 약간 더 큰 숫자로 늘었거든요. 자산이. 이렇게 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는 사람을 몰랐다. 그래서 밸런스 시샷에서 엄청난 호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풀린 돈이 자산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변동성이 되게 커지기 시작을 했고 이것 때문에 현재 시장이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만든 이 통화량, 그다음 이 시장의 비정상성, 성장,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얘가 이제 제가 볼 때 첫 번째 가장 큰 루트 코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루트 코어는 뭔가 하면 ETF 시장이 너무 커졌어요. ETF 시장이 너무 많이 커져서 ETF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를 보자라고 하면 액티브 펀드보다 패시브 펀드가 이제 더 크죠. 더 큽니다. 더 큽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기서 큰 시장을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저 시장이 더더더 커졌습니다. 더더더.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보면 그 S 클래스에 보면 채권 시장에 ETF가 390개였는데 이게 580개로 늘었고요. 주식은 몇 개였는가 하면 1534개 ETF 상품이 있었는데 현재 2185개로 늘었으니까
코로나 전후에 ETF 시장이 얼마 늘었는가 하면 2020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하면 50% 늘었고 40%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채권 시장에서 누가 거래를 현재 하고 있냐면 경기가 어때, 물가가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금리 올랐어, 어제 금리 떨어졌어 라고 프라이스를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었다. 프라이스. 왜 그런가 하면 ETF는 되게 심플한 룰을 갖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팔면 되지. 엔비디아 시가총액 3위라면 사. 이렇게. 야, 테슬라 시가총액 8등에 팔아.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ETF 시장이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판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장을 만들어내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것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테슬라 더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엔비디아는 더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채권 시장 금리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 번째 시장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투자에서 약간 민주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민주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제가 요즘에 좀 생각하고 있는 약간 다른 사이트인데, 그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덤버머니라는 거 아시나요? 덤버머니. 이 게임스탑 사례를 다뤘던 영화입니다. 다른 영화인데, 덤버머니가 뭔가 하면 개인 투자자를 지칭하는 얘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다룬 영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왜 제가 이제 이걸 금융의 민주화라는 단어를 썼냐면,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 당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고 해서 월가를 점령하자라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그 당시 사람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We are 99%, 우리가 99%다라는 얘기를 했고 1%가 잘못됐다. 그래서 정치는 민주화되는데 경제는 민주화되지 못했다. 저 1%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저 1%들이 되게 간악한 사람들이고 저 간악한 것들이 현재 뭐인가 하면 쇼셀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숏을 쳐도 돈 벌려고 하는데 그 회사 중에 하나가 게임스탑이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유튜브에 나와서 우리 장난삼아 한번 게임스탑 주입 사봅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쫙 민주화돼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계산이 쉽게 이제 해서 그 미국에 3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중에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 3천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3천만 명이 동시에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수급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수급에 의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가 하면 동학개미라는 열풍이 거죠. 그 당시에 뭐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개미가 이긴다 했습니다. 개미가 이긴다. 그래서 이제 뭐 각종 이제 형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 어떤 형님이 나와서 애널리스트를 이렇게 무시를 하고 네가 뭘 알아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제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그래서 99%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덤버머니가 아니다. 우리는 덤버머니지만 서메이션을 해서 우리가 뭉치면 놀라운 일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이기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주식시장의 일들이 일어났고 미국 시장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저게 일어났고요. 그러한 다음에 그 당시 일어난 것이 뭔가 하면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권위가 무너진 거죠. 권위가 무너졌고 본능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살리자, 죽이자. 그래서 이제 그 경제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서 그래서 주가가 0.9달러에서 100달러, 뭐 대충 7달러 정도까지 갔나 봐요. 그래서 0.9달러가 7달러까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권위주의자라 권위를 갖고 있었던 그 펀드 매니저들은 다 이제 망하게 되고요. 그다음 저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죠. 그다음 지금 현재는 7달러에 다시 이제 17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금융시장의 제일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저 권위의 붕괴와 본능이 강화되고 있는 유의 것들이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요즘 투자를 하면 형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뭘 하면 무슨 형님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CEO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하고 친하냐, 나하고 얼마나 감정적으로 이제 동일하냐 이런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해요. 그다음 이제 이걸 또 펼쳐내는 방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는데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 최근에 바뀐 거는 이제 쇼폼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쇼폼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찍어내주기 시작을 해주게 됩니다. 자, 오늘 장은 뭐 사시면 됩니다. 라는 걸 찍어내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요즘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attention ownership이라고 해서 내가 내 주의를 갖고 있느냐. 내가 나의 attention을 보유하고 있냐. 나의 attention을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요즘에는 틱톡이 갖고 있죠. 틱톡과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뭘 하게 되는가 하면 나의 주의를 가져갑니다. 강탈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리즘의 목적은 뭘까? 유튜브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라고 하면 나를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최애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최애를 여기다가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끔 하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의 가장 큰 목표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네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광고를 보고 그래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야. 나는 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나한테 미끼를 줄 테니까 제발 미끼를 물어. 너의 어텐션은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최일의 어텐션은 최일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튜버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플랫폼이라는 말은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그 킹스 크로스 역에 있는 플랫폼 뭐 이런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떠나기 위한 겁니다. 플랫폼은 잠시 머무르는 거죠. 근데 요즘에 플랫폼의 목표는 잠시 머무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저앉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쇼폼을 시작을 하면 1시간 동안 앉아갖고 계속적으로 누워서 이제 그 쇼폼을 보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쇼폼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투자도 이제 여기서 올라오는 거죠. 종목도 이제 이쪽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오고 그러면 투자에서는 뭐가 있는가 이게 없는 거죠. 좋고 싫은 게 없는 거죠. 개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죠. 쾌락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올라오는 건 뭐가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이 쫙 나옵니다. 어제 ARM 주식이 한 40% 올랐는데 너 알고 있니? 계속적으로 저걸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자극을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주식의 또 근처까지 가게 되고 그럼 또 변동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전 이런 뉴스가 제일 웃긴 뉴스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예상치고 여기도 보면 좀 뭔가 하면 전부 다 예상치고 다 예상치죠. 예상치. 그럼 이게 제일 웃긴 케이스. 웃긴 케이스.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예상하고 예상을 해. 제발 예측하지 말고 대응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돼요. 이 플랫폼이 주저앉게 하려고 하면 예측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예측을. 이렇게. 그래서 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라고 자꾸 보여줘야지 트랜잭션이 자꾸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버핏이 이제 저희 얘기를 2022년도에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저걸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FA 공부를 할 때, 자, 배웁니다. 이렇게. 예상치가 일정분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애플이 있고, MS가 있고, 구글이 있는데 예상 실적이 있고, 예상 실적을 상회하는. 예상 실적을 상회해야 주가 오르는 거야. 그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는 거고, 안 되면 그걸 어닝 쇼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MS CEO면 장인도 실적과 올해 실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도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기대치랑 또 싸워야 된다는 거죠. 기대치랑. 저거랑 계속 싸우는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CFA 교재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실제 시장은 all available information,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adjust rapidly,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부르는 거고, 사람들은 전부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정보를 상대로 활용하고 있고, 정책 가는 것도 예측 가능성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분석할 때 쓰이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틀렸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 조지 소로스도 틀렸어라고 얘기하고 있고, 원고도 틀렸어. 그다음에 틀렸어라고 말을 해요. 틀렸어라고 말을 하는데, 여하튼지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예측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예측이 맞다는 건데 합리적 기대 이론은 현재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장기를 모르는데 단기는 알 수 있지 않겠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금융시장을 쫙 이제 이렇게 이제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최근에 이제 이 상하폭이 되게 큰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액티브 투자자가 기본적 분석가가 있고 기술 분석가가 있어요. 패시브 투자자 ETF 거래자가 있고 그다음 유동성 거래자 정도쯤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슷비슷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자, EPS가 나옵니다. EPS가 나와서 EPS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EPS가 이렇게 업 한다라고 생각하면 펀더멘탈리스트가 바이하죠. 펀더멘탈리스트가 바이하면 가격은 오릅니다. 가격 오르면 야 최근에 신고점 경신했어. 그럼 기술적 분석가가 또 사죠. 기술적 분석가가 또 사요. 그럼 ETF 투자자가 야 시가총액 비중이 커졌어. 그럼 또 사는 거죠. 그중에 레버리지 투자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자 이제 여기가 포인트인데 현재 시장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굳이 비교한다고 생각을 하면 과거가 시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폭을 보였다고 생각하면 현재는 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번 투자자, 2번 투자자, 3번 투자자 혹은 레버리지까지 하면 4번 투자자 존재를 하면 이렇게 움직일 것이 이렇게까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시장의 변동성이 저렇게 커져가는데 EPS를 보고 투자를 하는 펀더멘탈리스트는 모멘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테크니컬은 모멘텀밖에 없고요. ETF도 모멘텀밖에 없어요. 여기 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이 같이 있는데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적었을 때는 모멘텀 다음이 밸류에이션입니다. 근데 지금은 모멘텀 다음이 밸류에이션이죠. 모멘텀이 훨씬 더 중요하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식의 변화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이만큼이 예전에는 기대 수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또 하나의 뭐가 있는가 우리한테 위험이 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위험이 이만큼 커졌고요. 변동성이 좀 있어요. 변동성은 되게 커졌고 기대 수익도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나는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예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제가 이제 목표 수익률을 15%뭐 이렇게 했고, 퀀텀에서는 이제 비교적 10%더 이걸 했는데, 이 레인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수익의 질이 더 좋아지고 수익의 양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정통 방식으로 이제 밸류에이션까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모멘텀 다음이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요때 제가 이제 뭐라 해야 되는가 하면 저는 약간 마음고생을 좀 해야 되는 거. 마음고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지점보다 더 많이 올라가잖아. 말이 안 되는 지점보다 더 많이 빠지잖아. 이만큼을 제가 이제 마음의 고통을 겪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 이 마음의 고통을 이제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가 있는가 하면 지식이 많아지고 지혜가 많아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오늘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저녁 먹으면서 했던 얘기는 과연 이게 나는 가능한데 다른 사람들은 가능할 것인가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뭐였냐면 아 나는 돈을 벌 수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이안이라고 쓰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안 멤버들은 그러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근데 현재 시장은 분명히 좋은 시장이지 나쁜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뜻입니다. 더 많이 준다는 뜻인데 아주 그냥 빠른 속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아, 원래 펄을 봐야 되는데 펄 말고 아주 길게 보면 PBR 같은 거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MS가 어디 있는가 하면 MS가 다른 건 무시하고 밸류에이션 보려면 MS는 유동성이 있으니까 MS는 그렇게 비싸잖아. 여기 들어와서 애플 보면 애플이 좀 더 비싼 편이 좀 더 비싼 편이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PBR로 보면 좀 많이 비싼 편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은 덜 비싸고 PBR로 보면 덜 비싸고 그다음에 구글은 그거보다 좀 더 비싸고 좀 더 비싸고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은 많이 비싸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싸요. 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모멘텀을 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모멘텀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냐 하면 저는 모멘텀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현재 실적이 좋아지는 걸 사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제 이제 기간별 수익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이게 제일 좋은 거고 이게 그 다음이고 이게 그 다음이고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사면 안 되는 거죠. 프라이스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스 모멘텀과 밸류 모멘텀이 다르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누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시장이 이런 큰 변화, 시장이 이런 큰 변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극단적으로 아까 극단적으로 금리도 7%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금리가 만약 더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채권 시장에 굉장히 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펀더멘탈리스트, 테크니컬리스트가 되게 많이 늘었고요. 이게 되게 많이 늘었죠.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늘었고 ETF 투자가 되게 많이 늘었죠. 그다음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늘었죠. 그래서 예전에 펀더멘탈리스트가 소수였고 아니 여기가 좀 다수였고 여기가 소수였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여기가 되게 소수로 줄어들었고 이게 엄청나게 큰 다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언제나 어때나 소수 게임을 하는 거라서 펀더멘탈리스트가 더 적고 지금처럼 ETF 시장이 커지고 테크니컬 투자자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수익의 양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기대 수익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미래 수익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저런 생각을 하게 됐고 왜 그러냐면 모든 자료를 다 조사를 해보면 현재 EPS 같은 것들도 있는데 다 시장은 민 리버팅을 하게 돼요. 민 리버팅. 초과 수익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그 시장에 누군가가 많이 들어서죠. 최근에 반도체 시장에서 초과 수익이 생긴다고 하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샘 올트마다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순정이도 들어오려고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 시장이 전체를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영원하지 않고 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밀 리버팅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요한 거일수록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중요한 거일수록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시장 기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물가에 대한 그걸 맞추고 맞춘단 말이냐. 파월 의장조차도 다음 달 물가가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난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저렇게 맞출 수 있단 말이니까. 언리얼리스틱하다. 그래서 바이언 라시, I don't think too much of a finance professor. 그래서 파이낸스 프로페서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정통 금융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말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든지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먼거도 했고 그럼 여기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멍청하다라는 얘기 뭐 이런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맞지 않다는 얘기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정통 파이낸스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기간이 15년이었어요. 15년. 되게 긴 거죠. 긴 거. 그래서 우리가 싸다 비싸다라고 하는 건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 긴 스탠스를 갖고 보는 것이 맞고 예전에 2013년도에는 20년치까지도 봤었어요. 20년치 더 봤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떨 때 되게 필요할 때는 평균치를 30년치 줬습니다. 30년치.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필요할 뿐이다.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제 느낌은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3월 달에 카페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2020년 7월 달 휴가지에서 과연 우리는 큰 걸 후회할까, 산 걸 후회할까? 라고 생각하게 된 거고요. 2024년도 현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 12월 달이 되면 우리가 채권 시장에 대해서 현재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거냐, 금리가 떨어질 거냐, 라고 생각하면 되게 심플한 문제다. 근데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 다음 주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버펫 얘기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얘기도 나눌 건데, 버펫이 제일 힘들었던 구간이 언제가 맥입니다. 1999년에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오버밸류 됐고, 주식이 오버밸류 됐고, 채권이 언더밸류 됐던 되게 특이한 때가 버핏이 되게 힘들었고, 그때 버핏이 주총회에서 어떤 자료를 썼습니다. 이 자료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199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회사의 순자산 증가액이 장부가액으로 BPS 기준 0.5% 늘었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는 평균적으로 복리로 24% 성장을 했는데 24% 성장하다가 성장도가 0.5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작년도에 기록이 안 좋았는지를 보여준다. 내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에도 S&P랑 비교했을 때도 다 최악이고 최악이었다. 근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쁜 상대적 수치는 결국은 절대치를 나타내니까 저도 그러니까 자꾸 알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알파다. 알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성적표가 제가 받은 성적표가 장윤도에 F가 4개 있었고 D가 1개 나왔는데 뭐가 D였는가라고 얘기하면 자산 배분이 D였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현재 시장에서 현재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산 배분이에요. 이거 하면 살아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2022년도도 되게 어려운 장이었고, 2023년도도 되게 어려운 장이고, 현재도 뭐 이제 별로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닌데, 2022년, 2023년도를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가 있는가 하면, 항상 현금, 혹은 현금 등가물이 3개월치 생활비 정도쯤이 있거나, 은퇴하시면 6개월치 생활비가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 다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젊은 직장인이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은퇴자가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자산가들이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는가? 미가 있어야 돼요. 얘가. 제가 없으면 시간을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없으면. 저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것만 지켜주면, 그러면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워렌 버핏의 명함에 캐피탈 올로케이트하고 돼 있다고 하고, 저 얘기를 되게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그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버핏이 장윤도에 유일했던 D가 내가 그래도 그 자산 배분을 잘했던 그게 그나마 나은 거다. 1999년도 실적 부진으로 이제 우리가 주가가 많이 빠졌고, 흑자재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근데 이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앞으로 10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S&P보다 더 알파가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돈을 많이 벌긴 벌 거다. 내 장인도 돈 진짜 못 벌었는데, 그렇지만 나 돈 벌 거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여전히 지금 현재 내 자산의 99%를 버크셔 해서웨이 형태로 갖고 있다. 나 주식 팔 생각 없다. 그 다음에 내가 험벌하게 마디스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마디스트하게 성과가 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예전에는 자본 규모가 되게 적어서 훨씬 더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돈의 규모가 되게 커지다 보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안 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실제로 1999년도를 보면 지금까지 보면 벅스에스웨이는 나스닥 다음으로 성과가 좋고 S&P보다도 잘했고 S&P보다도 잘했고 다우지수보다도 잘했어요. 잘했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벅스에스웨이가 1999년도에는 진짜 놀라웠는데 나스닥이 플러스 88% 수익이 났어요. 나스닥이 플러스 88% 수익이 났고 S&P가 23% 수익이 났어요. 다우가 18% 수익이 났는데 그 벅스에스웨이는 마이너스 20%였습니다. 그럼 얘랑 비교하면 알파가 마이너스 413이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최고로 보였던 나스닥이랑 비교를 하면 알파가 마이너스 100이에요. 알파가 마이너스 100. 얼마나 워렌 버핏이 마음이 아팠을까? 버핏한테 사람들이 전화를 막 했을 거 아닙니까?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너 주식 팔았지? 너 주식 사실 팔았지?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얘기한 거죠. 나 안 팔았다. 나 안 팔았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장유의 성과가 최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40%가 됐고요. S&P가 마이너스 7%가 나왔는데 버핏은 플러스 26%를 해서 여기서 이제 알파를 다 플러스로 만들어냈죠. 다 플러스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뭐 있는가 하면 처참하게 피했고요. 그다음 대역전극이 일어났습니다. 대역전극.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결국은 이제 다시 결국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되게 큰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버핏은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도 결국은 뭐 했는가 하면 살아남았고 이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버핏한테 제일 멋있었던 부분이 뭐인가 하면 자산 배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그 힘든 와중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내가 알파가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저도 그래서 냉장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서 현재 상태에서 해보면 결국 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마이클 버리 얘기인데 마이클 버리 영화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은 이제 이게 드럼 치는 장면이 났습니까? 드럼. 이 드럼은 분노죠, 분노. 분노.
내가 원하는 대로 장이 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클 버드도 열심히 분석을 하죠. 열심히 분석을 하고 되게 의사스러운 분석을 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뭐랬는가 하면 이제 스탠퍼드 과학전문대학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로 근무를 했고 의사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펀드를 운용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 예상하고 공매도를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서프라임 사태가 터져서 결국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이분도 결국 이걸 본 거겠죠. 분명히 비싸다. 분명히 비싸다. 분명히 비싼데 이것이 오랫동안 가는 거죠. 오랫동안. 결국 시장이 다시 정상 상태가 되고 시장이 결국은 평균에 회귀할 때까지 여기가 시장이 효율적이고 여기가 시장이 효율적이었는데 이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무슨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시장이 이렇게 틀렸으면서. 예, 그래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항상 틀려왔었어. 그래서 이제 마이클 버리도 분노의 드럼을 쳤고 이 분노의 드럼을 쳐서 마음고생을 했고 결국 엄청난 돈을 벌어가죠. 엄청난 돈. 저는 이제 그 비슷한 형태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알려는 드릴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사주차 공부를 할 때, 사주 공부를 할 때 투자자들이 여러 명 알아봤는데 그때 알아봤던 사람이 니콜라스 다비스 기억하십니까? 니콜라스 다비스. 이 사람이 이제 무용가죠, 무용가. 무용가고 무용을 하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은 트레이더에 가깝습니다. 트레이더. 인베스터가 아닌 거죠. 트레이더에 가깝고 이 사람이 했던 가장 훌륭한 투자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박스를 돌파하면 사는 거예요. 박스를 돌파하면 사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익숙하다가 이제 미국 시장으로 왔는데 미국 시장이 있고 한국 시장이 있는데 가장 잘 맞는 기술적 지표가 뭔가요? 뭔가요? 이걸 제가 이제 99년도에 분석을 했던 게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미국에서 가장 잘 한국에서 가장 잘 맞는 건 뭐였는가? 스타캐스틱이었어요. 스타캐스틱. 스타캐스틱이 있어서 스타캐스틱이 밑에 뚫고 올라가서 20 넘어서면 바이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져서 80 떨어지면 팔고 이게 제일 괜찮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보면 틱 차트 사서 다 분석해 보면 이런 거고 미국 시장 1등은 뭐 있는가 하면 브레이크아웃이었어요. 브레이크아웃. 브레이크아웃이 뭔가 하면 신고점 경신. 신고점 경신하면 사고 신저점 경신하면 파는 거. 이게 제일 쉬워요. 가장 쉬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는 안 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제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는 방법인데 이걸 하시겠다고 하면 뭐 하셔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신고점 경신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 중에서 이만큼 회사를 쳐서 복사를 해서 창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요. 붙여요. 붙이고 주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 전부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바꾸고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여기를 는 프라이스가 있고 는 이거 점 지금 이게 나옵니다. 52주 하이 이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얘가 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고점 경신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 사는 거죠. 예, 덜 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 사주시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저 브레이크아웃 시스템 같은 걸 쓴다고 하면 니콜라스 다비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신고점 경신할 때 사는 건 되게 괜찮은 방법. 괜찮은 방법. 그래서 이거는 밸류를 보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프라이스만 보는 거고 우리가 가는 것은 뭐인가 하면 전부 다 이걸로 가는 거죠. 브레이크아웃으로 가는 이유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이쪽이 계속 간다고 생각하면 이걸 이제 버는 거죠. 이걸 버는 거. 그래서 기계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한다고 하면 저것도 이제 제가 볼 땐 답이 될 수 있어요. 답이. 이게 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박스 이론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서. 현재 시장에서. 그래서 뭐 AI 관련된 것 중에서 이제 덜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 찾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유란 말을 다해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 자유. 자유가 스스로에게 말미암은 거거든요. 나한테서 나온 거죠. 나한테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여전히 저는 이제 펀더멘탈리스트로서 포인트를 하는 거니까 남에게서 말미암는 것보다 전 저한테서 말미암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최근에 가장 크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AI 관련된 류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부분들인데 그 뭐 종목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는 뭐 지난번에 종목 두 개 말씀드리고 그렇게 안 했었는데 그 종목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뭐 이번 주말이나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주말에는 저기 폭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 그까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떤 저는 방향이 전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AI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서 지난번에 종목 원장대를 하다가 이제 유승권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거를 좀 제가 발표해서 똑같이 봤는데 인터넷이 전기라라고 하는 건 누가 했는가 하면 제프 베조스가 한 겁니다. 베조스가 했던 비유인데 그다음에 얘가 얘라면 은유로 본다면 AI는 뭐겠니?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AI는 AI는 그 인공지능은 전기기관이랑 비슷해라는 거예요. 전기기관은 사용량을 초래시켰고 생산성과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갔고 AI는 디지털 혁명의 핵심 동력이고 모든 영역에 걸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영역이죠. 모든 영역. 모든 영역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의사가 되게 많으니까 그 요즘에 이제 정부하고 이제 이 뭐 이제 뭐 뭐지 의료 인원을 갖다 뭐 2,000명을 키우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되게 많은 상태지 않습니까? 많은 상태인데 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니까 뭐 진단학과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과, 과 이름 이제 잊어버렸는데 거기서는 이제 의사들보다 훨씬 더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훨씬 더 나은 비중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이 지난다고 생각하면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의사도 다 중요한 일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챗GPT가 만든 소라 이런 거 보셨죠? 소라. 그러면 어떤 창작자보다도 훨씬 더 얘가 더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지금 이제 의사들의 숫자를 늘리는 게 맞냐 이런 생각도 들고 변호사 숫자 늘리는 게 맞냐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얘가 많은 것들 대체를 하게 되겠죠. 많은 것들 대체를 한다고 생각하면 생산성이 더 올라가겠죠. 많은 걸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얘도 떨어질 거거든요. 얘도 떨어질 건데 이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이 나왔을 때 3.1이 나왔을 때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한 적이 있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한 적이 있는데 그, 이게 구성비가 안 나오구나.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가 3,000일인데 근데 그중에서 상품 물가는 떨어졌고 서비스 물가는 이제 예전에 높은 상태여서 3,000일이 됐어 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우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가 만약 if 여기가 진짜 예상처럼 2.9였다. 2.9. 2.9인데 얘가 올랐는데 얘가 그러니까 얘가 올랐는데 예를 들어 이게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진짜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상품이. 그러면 뭐가 있는가 하면 야 서비스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상품 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여기가 2.9가 진짜 만들어졌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진짜 야 이건 정말 생산성이 좋아진 거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생산성이 좋아지면 상품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게 사실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채권 포지션이 생각을 해보면. 그 얘기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만들어진다면 인공지능이 이제 마련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2년 정도 좀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PC는 도대체 얼마 정도 될까? 훨씬 더 큰 레벨에서 레벨 다운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새롭게 모든 것들,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혁신은 그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물가 안 떨어지겠죠. 예. 그다음 고용도 훨씬 더 줄어들고 그래서 좀 긴 흐름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전기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대단한 거라는 거죠. 대단한 거. 그래서 인쇄술과도 비교될 수 있다. 지식과 정보가 보급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사회 전반에 미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인터넷은 도대체 왜 전기와 비교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인터넷과 전기는 접근성이라든지 변화, 생활 방식의 변화 이런 거 생각하면 인터넷 전기랑 비슷해. 그럼 네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전기와 비슷한 이유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또 만들어낼 거라는 거고, 그다음 정보 접근성이 커지기 시작하고 교육이나 엔터테인먼트 방식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일상생활의 필요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펀더멘탈하게 보면 AI가 현재는 AI와 관련된 유의 것들이 IT 관련된 기업들, 특히 그중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국한되어 있지만 이것이 모든 영역에 퍼진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주가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파의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곳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한 뭐 1년 동안 한 3배가 상승하고 메타스탁이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메타 플랫폼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최근에 ARM이 뭐 엄청나게 오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서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저는 여전히 이제 제일 이제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질문이 그건데 현재가 현재가 수익률이 이제 지금 올해 수익률이 현재 마이너스 5 정도 되고 알파가 마이너스 10인데 앞으로의 미래 수익률은 더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이제 뭐 저는 제가 아는 수준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라서 그 이 방식대로 이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시장이 영원히 멈출 수는 없어요. 영원히 멈출 수는 없고 시장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움직이게 되어 있고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영원히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고 시장의 변화는 만들어질 겁니다. 시장의 변화. 만들어질 거고 만들어지는데 셀러 신경 쓰지 말고 철저하게 바이어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저떻다더라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정보 남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뭘 할 건가 하면 우리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장기적으로 큰 이득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오늘 준비한 게 이만큼이고 요 파트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이런 파트 관련해서 뒷부분 관련해서 질문하실 거. 그 파트 관련해서 질문하실 거. 같이 걸어왔어? 네, 그러면 뭐 이거는 저는 생각해봤지만 뭐 많은 분들은 생각을 해보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의견 있으시면 뭐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 이제 단톡방에 올려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셔도 되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되게 힘들게 하지만 또 되게 멋있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니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파괴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현재 시장도 좀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남은 시간 되게 즐겁게 보내시고 또 다음에 또 이제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제 다음에 좀 만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